어제 이어서 박구영 교수님 모셨습니다. 자, 철학자와 함께 철학 버전의 명비어천과 또는 이재명 정부에 바란다. 짧게 부탁드립니다. 박구영 교수님하고 얘기만 했다면 제가 1시간 동안 하기 때문에 다른 월말이라는 방송에서 자 여기서는 짧게 부탁드립니다. 예. 우선 예. 오늘 그 방송을 들으면서 어제 동원 체제에서 동행 체제로 전환해야 된다. 그 전에 짧게 몇 가지 얘기 좀 하려고. 네. 첫 번째는 오늘 방송 들으면서 지금 맨날 무슨 생각이 나는지 몰라 이렇게. 중요한 포인트를 잇고 있는데 네. 전두환의 법정 네. 정확하게 범죄의 명이 뭔지 아세요? 군사 반란 아니에요? 내란 수괴. 내란 수계. 예, 내란 수괴 그 다음에가 중요해요. 네. 내란 목적 살인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란 수괴는 형을 결정하지만 내란 목적 살인죄를 명확히 해둬야 그가 발포명자라는 것은 없지만 내란 목적 살인을 정확히 했다는 거거든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항목이에요. 네. 다시 말하면 이번 그 윤석열의 경우도 네. 내란 수괴죄로만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항상 그게 같이 해야 된다. 내란 목적 살인 음모죄예요. 이 사람은 살인을 하지는 못했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노상원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꼭 그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내란 목적 살인 음모죄. 오케이. 예, 그걸 항상 내란죄만 하면 안 된다. 아까 지금 검사들 나왔을 때 근데 얘기했다가 아직 그 포착을 못 하더라고 내가 그래서 오케이. 앞으로 계속 그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내란 목적 살인 음모죄. 예, 예. 그 전두환은 살인을 했기 때문에 살인죄고 그렇죠. 살인을 기획했으니까 살인 음모죄지. 예, 그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렇죠. 오케이. 그래야 나중에 역사가 오래되더라도 이 사람의 죄목이 살인 목적이 있었다는 걸 밝혀둬야 되거든요. 살인 아니 노상원 수첩보면 있잖아요. 그렇죠. 네. 오케이. 예, 그다음에 이제 어제 들어갔어. 그 동행에서 동원해서 동원 체계로. 혹시 이제 주변에 네. 그 교수님 방송을 듣는 사람들 중에 어제 방송 좋았어라거나 아니면 왜 이 얘기를 빼먹었어라든가 어떤 피드백이 있었습니까? 어제 좀 피드백이 있었습니다. 뭐 어떤 맞아, 어제 제가 생각해 보니까 네. 어제 그 박정희 형님 네. 북한 갔다 오는데 말 잘못한 거예요. 북한 가신 게 아니고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기 때문에 네. 그 돌아가실 때 충격을 받아서 박정희가 남노당에 가입한 거예요. 그렇군요. 네. 남로당은 확실하지. 그렇죠, 그건 확실합니다. 예. 그건 확실하고 대체적으로 지금 제가 서울에 있기 때문에 피드백 못 받고 있습니다. 자 어제 이어서 예. 이야기를 이 동원 체계가 박정희 이후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 예. 근데 이 동원 체계의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어요. 어제 얘기의 10초 버전 요약은 뭐냐면 네. 보수가 이 상대를 제압하고자 할 때 자기들이 가진 자원들을 총동원해서 예. 상대를 거기는 물론 거짓말도 있고 예. 정보기관도 있고 뭐 돈도 있고 언론 매체도 있고 총동원해서 총동원합니다. 동원하여 상대를 제압하고 선거도 그렇게 치른다 이건데 그런데 그들의 동원 체계에는 기본적으로는 첫 번째 원칙은 투사라고 그랬잖아요. 자기한테 씌워진 것을 뒤집어 씌운 상대한테 뒤집어 씌우는 것이다. 그럴 때 중요한 게 있어요. 자기들의 범죄 사실이나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약점을 까맣게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거 특징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박정희는 자신이 남노당에 가입을 했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거다가 아무 상관없는 김대중을 빨갱이로 몰아붙이면서 그렇지. 본인이 남노당에 가입했다는 걸 까맣게 잊고 있다는 거야. 그리고 그걸 숨기죠. 숨기다는 거. 그 신기하잖아요. 전 신기해요 항상. 항상 신기하잖아요. 제가 이 정치 논평을 한 이래로 항상 네. 야 예를 들어서 코인 네. 김남국 코인 하잖아요. 자기들 다 코인 있어. 다 코인하고 있어. 더 많이 하고 있어. X가 더 많아. 근데 자기들이 똑같은 잣대로 되돌려 받을 거라는 건 생각을 안 해요. 안 해요. 안 해. 아예 안 해. 그 특징을 예. 주진우 지금 의원도 그러잖아요. 반복해서 발견했는데. 예. 이분들 특징이 왜 그럴까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철학적으로 좀 어려운 이야기인데 할까 말까요? 철학적으로 제가 했던 이야기는 예. 그 소위 이제 사정기관과 또는 뭐 특히 검사, 언론이 자기들 손에 있으니까 네. 똑같은 방식으로 자기들이 대치게 당한다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아예. 물론 그렇죠. 예. 현상적으로 그렇고 현상적으로 그런데 철학적으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예. 이분들은
칸트 이전에 칸트? 데카르트라는 철학자가 있어요. 데카르트, 르네 데카르트. 뭐 그럴 르네 때는 나올 것 데카르트가 한 같은데. 유명한 말 있죠. 코기토 에르고 숨. 아,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그거. 존재한다. 네. 그러니까 모든 자기들의 생각에 자기들이 주장하는 바에 자기 생각이 있을까 없을까? 이분들은 자기들이 생각한 거 맞아요. 다 자기들이 생각한 거예요. 네. 그런데 한 가지를 안 해. 다시 말하면 A를 좌표 찍고 공격할 때 그 네. A는 무슨 범죄를 저질렀다 무슨 범죄를 저질렀다 계속 생각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코기토가 동반해요. 네. 생각한다. 나는 생각한다에 동반해요. 나는 생각한다. 그가 뭐라고 이렇게 하는데 네. 그 다음 단계가 없어요. 그 철학적으로 무슨 의미예요, 그게? 그게 철학적으로 뭐냐면 메타인지가 아, 메타인지가 안 그러니까 된다. 성찰적 메타인지. 다시 말하면 그걸 되돌려야 되거든요. 그렇지. 되돌리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칸트가 그걸 한 단계 더 끌고 가요. 코기토 즉 나는 생각한다가 모든 생각에 모든 의식에 동반되는 정도 안 되고 나는 생각한다는 걸 내가 내 생각이라는 의식이 한 번 더 해야 돼. 이게 메타인지예요. 아, 나는 생각한다. 예를 들어 저놈은 나쁜 놈이네. 예. 그거를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예. 생각하고 있는 나를 생각해야 그렇죠. 돼. 오케이. 내가 생각한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의식을 해. 그게 메타인지예요. 그래야 아 내가 이 말 할 처진가? 함께 가거든요. 오케이. 아, 거기까지 좋다. 못 가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오케이. 어떤 생각을 하고 나서 저놈 나쁜 놈이네. 예. 그런데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내가 저놈을 나쁜 놈이라고 생각할 처지가 되나? 그렇죠. 라고 자기 객관화하는 예. 메타인지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 범죄가 이렇게 뭐 막중한데 심지어 자기가 빨갱이 경력이 있는데 자기는 까맣게 있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만 그걸 투사를 하는가 가능할까? 이거 아주 주요한 특징인 것 같아요. 이게 예를 들어 진보 진영 인사는 이게 과해요. 그렇지. 그 다음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식으로 연결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들은 메타인지를 안 하기 때문에 성찰적 메타인지를 안 하기 때문에 자기 죄는 안 봐요 그냥. 아무 거리낌이 없어요. 오케이. 아무 거리낌이 없이 상대를 막 공격해 자기 약점을 가지고. 자기가 그러면서. 네. 그러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생각이 없냐? 생각은 있는데 생각에 대한 생각이 없다. 메타인지가 메타인지가 없다. 이거 외우면 좋겠다. 네. 이걸 선언적 초월론적 통각이라고 해요. 칸트식으로 하면. 이거 어렵다. 다시 뭐라고요? 초월론적 통각. 이게 무슨 말이냐? I think consciousness예요. 내가 생각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의식해야 돼. 초월론적 통각. 통각. 야, 이게 메타인지라고 하기도 하지만 예. 철학용어로 예. 초월론적 통각이다. 통각. 트란센탈의 아페르셉지온. 이런 거 하나씩 있어야 돼. 예? 초월론적 통각. 예. 오케이. 근데 이게 발달되는 경우는 칸트처럼 칸트의 철학이 오면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도덕 철학이 너무 강화되는 거예요. 도덕이. 그러니까 진보가 오랫동안 무슨 문제가 있냐? 보수의 동원 체계에 속수무쳐 당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맞아요. 너 돈이 좀 많은 것 같더라. 그렇지. 네. 너 사회운동 해야지. 부동산에 관심을 가졌어? 우리 다 생활인으로서 자기 경제활동 영위해야 되는데 경제활동 자체를 야, 너 그거 타락한 거야 라고 하는 이쪽의 공격에 너무 쉽게 넘어가서 네. 그러니까 그쪽이 부과하는 도덕률을 자기 내면화해 가지고 그렇죠. 자기가 죄인이라고 막. 그러니까 우리는 대한민국 진보 진영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우리가 동학 농민전쟁 이래로 이 도덕과 멀리해서 승리할 수가 없는 조건이었어요. 그때는 기반이 없으니까. 기반이 없으니까. 그거 외에는. 그것이 유일하게 진보의 힘이었어요. 그래서 진보가 지나칠 정도로 이 초월론적 통각을 내면화해서 맞아요. 지나치게 자기 성찰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저는 참 불만이었어. 어릴 때부터. 그래서 정치를 도덕으로 환원하는 사람이 진보 중에 너무 많아요. 맞아. 이게 위험한 거거든요. 나 어릴 때 그게 참 불만이었거든요. 그걸 유럽에서는 네. 68혁명 때 분리시켜요. 오호. 도덕과 정치를. 그리고 그거에 도덕과 정치를 분리시키지 않으면 위험하다는 걸 가장 먼저 깨달은 사람이 헤겔이라는 철학자예요. 아따. 프랑스 혁명의 공포 정치가 뭐냐? 로비스피에르의 공포 정치 다시 말하면 프랑스 혁명의 반혁명이 뭐냐? 안티 레볼루션이 뭐냐? 교수님 오늘 진짜 진도 너무 많이 나가는 거 아니야? 아 그래요? 철학자 이름 너무 많이 나오는데? 일단 금요일이니까. 아니 이름이 너무 많이 나왔어. 해결까지. 예,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도덕으로
정치를 환원할 정도로 도덕적 의식으로 세상을 너무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자는 거예요. 정치를 나쁜 놈들을 용서하지 않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권력을. 오케이. 그러면 공포 정치가 되잖아요. 야, 그러면 정치를 잠깐만 기다려봐요 좀. 예. 정치 좋은 문장 나왔네. 나쁜 놈들을 용서하지 않는 수단으로. 그렇지. 참는다. 그게 공포 정치거든요. 오케이. 그것이- 자기들 기준으로 나쁜 놈이면 다 처단해 버려야 되는 거지. 그것이 혁명을 완수하는 게 아니라 혁명을 파괴하는 거예요. 빛의 혁명을 완수하려면 지금 빛의 혁명을 도덕으로 환원시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케이. 이거 어려운 말인데 문장으로 듣고 보니까 이렇게 말하면 되겠구나 싶었는데 제가 어릴 때부터 가진 큰 불만이었어요. 이게. 네. 그러니까 이제 운동 소위 이제 그 60년대 태어나고 70년대에 자라서 80년대 대학 다닌 사람들은 이 세례를 받았거든요. 똑같은 지금 말씀하신 이 도덕과 이념의 세례를 받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너 그 전두환 싫지? 그러면 이렇게 살아야 돼. 그렇죠. 하는 틀이 있단 말이에요. 나 놀고 싶은데. 나는 전두환도 싫고 놀고도 싶다고. 네. 이 갈등을 해결하기 굉장히 어려웠어요. 나 불만이었거든. 나 놀러 다녔지. 그러니까 여전히 대한민국의 진보 진영이 이 도덕으로부터 정치로부터 도덕을 분리시키지 못하는 것. 여전히 그래서 있다. 내가 딴질보 만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경우는 결코 동원 체계를 이길 수 없다. 그래서 그렇지. 예. 왜냐하면 동원 체계가 부과한 의무예요. 그렇죠. 너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기 갇혀 있어? 거기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된 가장 핵심적인 이론이 뭐냐? 비판적 지지론이다. 그것도 맞는 말이지. 나는 그걸 반대하는 거예요. 그렇지. 이건 나는 역시 공부를 할 필요가 없어. 공부 안 했는데 난 이렇게 살았어. 그러니까 어준 씨하고 저하고 네. 같은 세대에 비슷한 고민을 했는데 네. 나는 그 문제를 철학적으로 풀어보려고 노력했어요. 오케이. 어준 씨는 놀러 다니면서 배낭이 하는 거고. 자. 그냥 살았더니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건 다시 말하면 이 비판적 지지로 오늘 도덕적으로 정치를 환원시키는 것. 어. 새 첫 번째 저항이 바로 뭐냐? 노사모에서 시작된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송가에까지 왔던 거거든요. 이재명 대통령이 저는 지금처럼 인사하고 지금처럼 굉장히 파격적이거든요. 그렇죠. 언론이 이게 얼마나 파격적인지 말을 안 해줘가지고 얼마나 파격적인지 피부에 잘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네. 언론이 자꾸 해석해줘야 되는데 안 해주니까.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정말 파격적인 대통령이 탄생했어요. 그렇죠. 타운홀 가서 미팅하는 거 보면 대단하잖아요, 진짜. 그러니까 타운홀 미팅에 네. 가장 큰 자 이재명 또 딴 대통령의 데로 간다. 이재명 대통령 자 이재명 또 딴 데로 대통령의 간다. 이재명 대통령의 네. 자 타운홀 미팅을 주재하는 걸 제가 세 번 봤다 했잖아요. 네. 가장 큰 매력은 뭘까 하는 거거든요. 네. 무슨 말이냐면요. 사람들은 누가 옳고 그른가를 판단하려고 그래요. 네. 보통 사람들은 지사가 한 말이 옳을까 틀릴까, 군수의 말이 옳은가 틀은가 이렇게 판단하잖아요. 네. 그렇게 보는 사람은 지도자가 되면 안 되거든요. 지도자는 뭐냐면요. 이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의 생각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돼요. 배치와 배열. 그것도 평면적인 배열과 배치가 아니라 공간적인 차원을 달리한 입체적 배열과 배치를 할 수 있어야 돼요. 학자도 마찬가지고 어준 씨도 마찬가지로 했잖아요. 아침에 뉴스를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하듯이 대통령은 관련된 당사자들의 이해관계를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죠, 그게. 근데 평면적이 아니고 입체적으로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예를 들면 바로 불신 있어? 그럼 불신을 어떻게 깨지? 할 때 누가 이 사람 불신한 말 하네?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면 무한 군수의 불신을 제도적으로 어떻게 풀 수 있을까? 그런 배치를 이분한테 곳간의 열쇠를 맡기면 되지 않을까?
곡간 열쇠 자리 주자. 그렇게 말했죠. 이렇게 배치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사업에 참여하라고. 그렇죠. 배치를 시키는 거거든요. 너 광주 못 믿어? 그럼 네가 광주 사업에 참여해. 그렇죠. 이런 방식의 발상인데. 그런데 아쉬운 게 하나 있었어요. 그날. 모든 게 다 좋았는데 아쉬운 게 하나 있었어. 다시 말하면 지금 그 타운홀 미팅은 정말 새로운 대통령, 새로운 지도체계,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는 모습이었거든요. 네. 거기에서 딱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어요. 모든 이해 당사자들이 다 참여한 것처럼 보였지만 네. 제가 아쉬운 건 뭐냐. 자, 광주공항이 땅이 245만 평입니다. 네. 그리고 거기 탄약고가 80만 평이에요. 네. 그러면 합치면 325만 평이라는 얘기거든요. 네. 그 정확히 수치를 또 따지는 사람은 이재명 대통령밖에 없더라고요. 그나 보니까. 예? 325만 평입니다. 그것을 지금 1조 원을 만들겠다는 건 뭐냐 이거죠. 1조 원을 만들어서 개발해서 1조 원을 만들어서 무한해 주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1조 원을 이 개발 리드를 보려면 거기를 다 80%를 아파트로 만들어야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문제냐면 아파트로 만들어서 거기 1조 원을 무한해 주면 문제가 해결되는 건가? 이때 공화국의 논리를 따져보자. 공화국의 가장 중요한 원리가 뭐냐 이거죠. 공동의 것은 공동의 것으로. 다시 말하면 지역의 것은 지역의 것으로. 예. 개인의 것은 개인의 것으로 해요. 이게 공화국의 원리입니다. 예. 가장 중요한 공화국의 원리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 325만 평의 주인이 누구냐 이거예요. 325만 평의 주인이. 지역 주민이지. 지금까지 국가가 거기를 양도해 간 거거든요. 예. 국가가 지역의 것을. 그 지역민의 것이잖아요. 예. 동시에 누구의 것이죠? 단순히 사람의 것입니까? 거기 생명체가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거기에 무수히 많은 생명들이 사는 곳이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습지가 옆에 있고 영산각으로 가는 그 흐름이고 그러면 그 생명들에게도 권리를 줘야 되거든요. 다시 말하면 그 생명들을 권리를 주장하는 환경부도 같이 왔어야 된다는 거예요. 생태적 관점이 맞았다. 그렇죠. 그리고 주민들이 과연 아파트를 통해 개발해서 1조를 주는 게 동의할 수 있는가? 그래야만 하는가? 그런 논의가 시작되겠지. 그런 논의가 시작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다차원적인 걸 구분할 때 그때 아직 이재명 정부의 틀이 덜 갖춰졌다고 보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오케이. 이재명 대통령은 이 말을 들었으면 그럼 당연히 받아들였을 까 봅니다. 자, 저는 이제 거기서 예를 들자면 네. 100만 평 정도는 숲으로 만들어야 된다. 주제가 벗어났어요 지금. 네, 잠깐만. 주제가 그렇지 않은데 중요한 것은 뭐냐? 네. 지금 우리는 이제 동행체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예요. 동행체제. 어떻게 동행체제를 할 것이냐. 그 전에 제가 그 마무리하려고 했던 내용은 뭐냐면 예. 그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보수의 동행체제의 동원 진보- 체계. 동원 보수가 오랫동안 막강했던 동원 체제의 진보도 포획되어 가지고 그렇죠. 보수의 기획 그러니까 도덕적 규범에 가둬 가지고 진보를 그걸 내면화시키고 그렇죠. 그래서 그 보수를 다룰 때는 보수와 관련해 그 보수가 진보 관련해 가지고 문제 삼을 때는 다 돈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예전에는 빨갱이. 지금은 돈 문제. 돈 문제. 그러니까 야 너는 돈에 대해서 관심 가지면 안 되잖아. 이걸로 이 도덕 규범 속에 가둬서 죄의식을 내면하는 진보를 자극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거기서 100면 100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때까지는. 네. 그런데 이번 총리 인선에서 안 넘어갔죠 우리가. 여기서 벗어난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이에요. 그렇죠. 저는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왜 그럴 수 있었나 생각해 본 적이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 보수에게 포획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인선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윤석열 이 사람도 갖다 쓰고 막 이 사람도 갖다 쓰고 필요한 거 갖다 쓰고 이 양반은 시장 통해서 자랐잖아요. 그렇지. 시장 통해서 살아남아야 했잖아요. 책 보고 세상을 배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장 통해서 무엇이 유용한가 그리고 그 속에서 계속 약자는 어떻게 살아남는가 이거를 배웠어. 그렇죠. 그걸로 내면화해서 10대를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을 지켜온 국민이 이제 어느 정도 도덕과 작별을 했다. 정치를 도덕으로 환원시킨 걸 극복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번 인선 이후로 국무총리부터 저들이 동원을 했어요. 했는데 안 먹히잖아 이제. 그러니까 이재명 정책의 특징은 죄의식이 없어요 거기에. 그렇죠. 제가 항상 발견하는 게 이건 죄의식이 없다. 그 우리는 죄의식으로 만든 정책들이 많이 있거든요 진보에서는. 그렇죠. 예. 그래서 상징투쟁을 하려고 그래요. 막 그렇죠. 그거 가지고. 예.
근데 이 죄의식이 없다. 그렇죠. 이렇게 효율과 목적이 분명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효능감이 있죠. 예. 근데 이재명 대통령님의 정치 철학을 저는 한마디로 말하면 원칙 있는 실용 정치라고 봐요. 원칙 있는 실용 정치. 원칙이 버리는 부작용은 없어요. 근다고 원칙을 내세워 정치하진 않아요. 원칙을 버리지 않는, 즉 원칙 있는 실용 정치다. 이렇게 우선 경명하고. 예. 오늘도 이렇게 명명하고. 여기가 사방팔방으로 갈 줄 알았어. 근데 동행의 철학적 논리가 뭐냐는 거예요. 동행의 철학적 논리가. 동행의 다음 주에 또 이어가야 되겠다. 이거. 아 그래요? 동행의 철학적 기반을 알아야 되거든요. 이제 그것을 알아야 이 이재명 정부 하에서 우리가 완전히 진보 지정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이 있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 굉장히 독특한 존재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예. 굉장히 독특하고 비슷한 유행은 앞으로 나오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번 차에 우리가 무엇인가를 넘어서야 됩니다. 좋은 기회가 왔고 네. 이 기회 때 철학적 기반까지를 튼튼히 다져야 된다. 동원이라는 게 아니라 동행의 철학은 뭔가? 자, 동원 체계는 뭔가? 아니고 동행의 철학을 우리가 어제부터 얘기했는데 동행까지 못 아직 못 들어갔고요. 가고 있어요. 이름만 얘기하고 있지. 자,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진보와 보수가 보수는 동원 체계, 오케이. 진보는 도덕 체계. 이 두 가지가 지금까지 싸워서 여기를 이긴 게 도덕 체계 때문에 이긴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동행 체계로 전환이 있었다. 오케이. 그거 굉장히 그 유용한 관점이고 처음 나온 관점이에요. 그렇죠. 교수님 설 아니야 이게. 그렇죠. 예. 교수님 설인데 설득력 있어요. 듣다 보면은 말을 잘 만들거든 교수님. 그렇죠. 이걸 뭘로 설명하지? 예. 예. 시대의 전환이 이루어지는데 뭘로 설명하지? 동원에서 동행으로. 그래서 초월론적 통각. 초월론적 통각. 그러니까 이런 게 철학자한테 유리한 것 같아. 예. 막 만들어내서 말하다가 옛날에 철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뭐 유명한 만들 있잖아. 그렇죠. 어려운 거. 예. 갖다가 툭 던지면은 우리가 또 죽잖아 거기서 껍벅. 야 이거 그럴듯하다 이거 외워야 되겠다. 예. 자 그래서 월요일날 또 해요. 이런 얘기를 계속 해줘야 됩니다. 네. 지금 중요한 시기에. 네, 이쪽 보수 그러니까 진보 진영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의 행보를 해설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동안 우리가 서구에서 수입해서 이 쌓아온 이론들이 있고 그 틀에서 해설하려고 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해설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론으로 현실을 짜맞추려고 하면 안 되고요. 현실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론들을 어떻게 조합할 것인가 봐야 돼요. 그게 이 땅의 철학자가 할 일이지. 그렇지. 누가? 철학자가 유럽에서 거 자꾸 수입해가지고 네. 그걸로 우리나라 그 끼워맞춰 설명하려니까 안 맞잖아. 그럼 짜증나죠. 사람들. 그러니까 거기서 배우는 건 좋다 이거야. 그렇죠. 그런데 여기 와가지고 이 땅에 맞는 해설을 해줘야 되는데 그 철학자를 내가 바라고 있었는데 네. 박국인 교수님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디서 없는 자기 이론을 들고 와서 막 말을 만들어가지고 듣다 보면 맞는 말이야. 네. 예. 듣다 보면 지금 어주시면 맞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아, 나 이 내란이 끝나서 제일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얼마나 즐겁습니까? 그 전에 맨날 윤석열 이거 어떻게 이거 윤석열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 얘기만 하다가 철학도 배우고. 철학도 배우고 네. 자 집에 가세요 이제 쉬시고 다음 주에 이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박구영 교수님이었고요. 시리즈로 계속 가겠습니다. 이재명 시대에 이재명 시대를 철학적으로 어떻게 봐야 하는가. 예. 그 시리즈입니다. 예. 지금은 이제 동원 동행에 꽂혀가지고 요거 한동안 할 것 같아요. 네. 자 들어가십시오. 네.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